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법의 배물환입니다. 자, 우리 이제 중개사 시험에서 공법의 27회가 이제 2016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이 공법 문제, 기출문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거 상급 난이도로 보시고, 그 당시 굉장히 좀 어렵게 문제를 푸셨는데, 자, 일단 심한 문제가 12개가 배치가 됐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우리 학원에서 봤던 예상 문제로 볼 수 있고, 네, 박스형 문제가 11개, 그다음에 옳은 걸 찾는 거 11개, 나머지는 다 틀린 문제로서 이렇게 출제가 됐으니까 문제를 보시면서 관련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앞에 부분에 나오는 범들이 조금 어려웠어요. 자, 일단 사실론부터 어렵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 국토계획부에는 기반설들이 있고 기반설 중에서 자동차 정류장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렇게 세분이 가능한 거죠. 자동차 정류장은 세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도로, 자동차 정류장, 이 광장, 이 하얀색 글씨 이렇게 명칭으로 세분되는 이런 세부 조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 물류터미널이 이게 과거에는 화물터미널이었는데 이름이 좀 바뀌었으니까 개정된 걸 고려해서 자, 이 문제는 기반설 중 자동차 정류장을 세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이 물류터미널이 과거에는 화물터미널인데 이름이 개정됐으니까 개정된 용어로 수정했습니다. 자, 공영차고지, 복합환승,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얘네들은 이 자동차 정류장의 세부 명칭이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자동차 터미널, 물류터미널, 공용차고지, 공동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복합환승센터. 그런데 이 교통광장 같은 광장은 이건 광장에 대한 세부 명칭이니까 여기 보시면 답이 지금 우리가 요거 5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5번. 이런 문제는 기반설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도로는 이 6가지 명칭으로 세분되고 자동차 정류장도 6가지 명칭으로 세분되고 광장은 이 5가지 명칭으로 세분되는데 이걸 이제 혼합해서 문제를 낸 거니까 정답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건 최근에 많이 나오는 박스형 문제인데 자, 도시기본계획 수립 정비에 관한 조문으로 도시기본계획 문제죠. 괄호 안에 들어간 숫자로 옳게 연결될 것은 자, 도시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이게 수립일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우리 도시기본계획 원래는 비후속적 계획이기 때문에 수립이란 말 써야 되는데 우리 법에는 입안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그냥 수립이란 말을 해석해서 자, 이 기본계획 수립일로부터 자, 5년 안에 토지 적성 평가. 원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토지 적성 평가하고 재취약성 분석을 기초조사안에 포함을 해야 되는데 5년 안에 토지 적성 평가나 재취약성 분석 등이 미리 있었을 때는 그 내용을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으니까 이 5년 들어가시면 되겠고 또 기본계획 수립권자 중에서 시장문수 같은 수립권자가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정비하는 거니까 둘 다 5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지문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초조사를 해야 되고 기초조사할 때는 토지 적성과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됩니다. 근데 5년 안에 이런 토지 적성 평가 등을 실시한 경우라면 이런 토지 적성 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을 5년 안쪽으로 미리 했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로 5년 안에 토지 적성 평가 등자니까 이런 재취약성 분석을 넣어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5년 안에 먼저 있었다면 기초조사안에 이런 걸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5년, 이것도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거니까 둘 다 5년 들어가면 되겠죠. 정답이 4번입니다. 자, 43번 문제도 심화 문제인데 이게 이제 왜 어렵냐면 우리가 이제 그 요약집 같은 데 보시면 용도지역 21가지가 있었죠. 21가지 용도지역 중에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라고 끝나는 그런 목적은 일반 주거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중고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1, 2, 3종 일반 주거인데 우리 기본설, 법문과 기본설을 보시면 91페이지 또는 다른 기본설을 보시면 용도지역의 이런 건축제한표를 보시면 그래서 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닌 거 그러면 이게 동물미용실은 2종 근생으로 이게 안 됩니다. 자, 기숙사는 공동주택, 고등학교는 교육시설, 양수장 같은 경우는 일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단독주택 용도니까 2, 3, 4, 5번은 그 표 안에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 쪽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2, 3, 4, 5번이고 이 동물미용실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므로 기본서를 찾아보시면 방문각 기본서의 91페이지 보시면 이 동물미용실은 2종 근린생활시설로 그 표에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건 할 수가 없는 건물입니다. 이런 문제는 또 한 번 응용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문제 자체를 잘 봐두셔야 됩니다. 이게 일반 주거적입니다. 일반 주거에서는 이 건축 제한 표를 보시고 용도 지역에서 배웠던 건축 제한 표를 기본서에서 확인하셔가지고 이 조례 쪽은 고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건물들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 다음에 일종 근린생활설, 그 다음에 교육설 중에서 초중고등학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동물미용실 같은 경우는 2종 근린생활설로 불가합니다. 그 표에 써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물에 답을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4번.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것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업무니까 맞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2개 이상 대중교통이 교차하는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죠, 이게. 자, 2개가 아니라 3개 이상이죠. 이거는 우리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정하는 지역과 동일하죠. 자, 3개 이상 대중교통이 교차하는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이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본인 도시적에서 정할 수 있는 곳, 이게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하는 지역과 동일하게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도시지역에서 정할 수 있다. 세 군데가 틀렸습니다. 지정하여야 틀렸고, 여기 1km로 바꿔야 되고 3개 이상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도지사 같은 도시관리 결정권자가 이 도시개발구역 같은 신규 개발지 전부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신규 개발지이기 때문에 체계적 개발을 위해서 시도지사가 국토계획법에 근거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이 해당 도시개발구역 전부나 일부에다가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기준자 붙은 거니까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맞고. 그다음에 이제 5번 질문은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정택이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으니까 별도의 다른 계획이 없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발행한 그 심화 요약집, 제 요약집 44페이지 보시면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세 군데,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난 지역들, 시가와나 공원이 해제되는 지역으로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들, 녹지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바뀌는데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거기도 지정하여야 한다. 정택이 10년, 시공이 해제 30만, 녹지가 주거, 상업, 공업으로 가기 때문에 녹지가 주거 지역으로 간다고 치고 면적이 30만 이상으로 변경되면 지정하여야 한다. 여기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3개를 요약집 44페이지에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련 학원 교재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그런 지역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답이 우리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45번 문제. 자, 이 문제 또 심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이런 문제 나오시면 당황할 건데 항상 중개사 시험을 보실 때는 특히 공법은 한 10문제 정도는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뜬금없이 뜹니다. 계산 문제입니다. 일종의 계산 문제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를 쭉 보시면서 나오시면 일반 상업지역에서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고 일반 상업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들어와 있는데 자, 건폐율이 60%가 원래 건폐율입니다. 이 사람은 대지 면적이 4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여기서 착한 일을 했습니다. 400제곱미터 중에서 이 100제곱미터라는 땅을 이 공공설 부지 같은 거로 제공을 한 거죠. 행정관청한테. 예를 들어서 뭐 주차장 같은 용도로 제공을 하면 자기 땅이 300으로 줄죠. 거기서 이제 우리 건폐율을 늘려주는 겁니다. 이때 이 계산 공식이 있는데 이건 그냥 공식을 보세요. 자, 이게 이렇게 공공설 부지로 제공하면 건폐율이 완화된다. 그걸 해당 지역의 건폐율이 아까 원래가 60%인데 곱하기 자, 1 더하기 원래의 대지 면적 400에서 제공한 면적이 100을 제공했으니까 4분의 1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4분의 1 그러면 이게 1.25가 되겠죠. 1.25배만큼 곱해서 이게 75%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는 보시면 자기 땅 중에 4분의 1을 제공했으니까 이 건폐율도 원래 60%에 4분의 1이면 15%죠. 거기가 가산돼가지고 교회는 75%가 되는 거죠. 정답을 4번으로 보셔가지고 이런 데들 한번 이렇게 음미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건폐율이 이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용적률 완화 공식도 있는데 그 용적률 완화 공식은 여기 기본서에 189페이지입니다. 이건 제 요약 팁이 없습니다. 189페이지 보시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이렇게 자기 대지의 일부를 공공설로 부여로 제공을 해서 완화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건폐율 공식은 간단한데 용적률 공식은 좀 복잡해요. 용적률 공식은 참고로 보시고 이 건폐율 문제를 통해서 원래 대지가 400, 그 중에 100제곱미터를 공공설로 부지로 제공을 해서 착한 일을 했어요.
공익을 위한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자기 제공한 비율이 4분의 1을 제공했으니까 이 건폐율도 원래 건폐율의 4분의 1을 계산해서 15%가 증가돼가지고 75%가 되는 거죠. 계산식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6번은 토지거래 허가제가 이게 중개사법으로 넘어갔죠. 과거에 우리 공법에 27회 때는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게 있었어요. 공법에. 이게 이제 중개사법으로 관련 내용들이 모두 넘어갔기 때문에 중개사법 시간에 배우시고 여기서는 제가 새로운 문제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건 대체 문제입니다. 문제 전체가 다 수정됐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자, 도시관리계획으로 우리 결정하는 것은 6가지가 있었죠. 생산녹지 지역을 준주거적으로 변경하면 이거는 용도지역 변경이고 준주거 지역의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하는 거는 용도구역을 정하는 거고 자, 이거 3번 조심하셔야 돼요. 농림지역의 지정 그래야 되는데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으로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정하는 명칭이네. 자,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으로 정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용도지역 지정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농지법의 관련 절차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정해가지고 실무가면 절대농지라고 부르는 거죠. 농업진흥지역하고 농림지역이라는 말을 구분하셔야 돼요. 농림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이고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를 보전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이 3번을 답으로 보시면 되겠고 공원의 설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되는 거죠. 자, 이런 5번 같은 경우는 우리 좀 어려워하시는데 5번이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유통단지라는 게 물류센터 같은 거, 쿠팡 물류센터라든가 어떤 시장 같은 걸 만드는 건데 이런 유통단지라에 속으시면 안 돼요. 도시개발법에 의한 유통단지면 이게 바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겁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내용이 유통단지라는 뜻이니까 이건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해석을 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정답을 우리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건 이제 문제가 대체된 겁니다. 47번은 기본 문제죠.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용도 지역으로 여기 답이 5번인데 이런 답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생산녹지가 20%, 근린상업지역이 70% 건폐율이니까 유통상업지역은 80% 이하이기 때문에 이게 5번이 정답이고 1번은 전용공업지역은 70% 이하, 중심상업지역은 90%, 일종조용주거지역은 50%이기 때문에 낮은 것부터 높은 게 이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번. 47번 정답은 5번. 나머지 것들은 건폐율이니까 적용해보시면 낮은 것부터 높은 거로 올라가는 것은 이 5번이 맞습니다. 자, 48번은 우리 국토계획부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자, 지금 A광역시 B구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자, 이게 지금 10년 동안 사업이 없어가지고 매수 청구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지목이 대인 토지가 도시계획 시설로 도시계획 시설 부지가 되어가지고 이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10년 내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나서 10년 내 사업이 없으면 매수 청구라는 걸 하게 돼 있죠. 자, 관련 내용으로 옳은 걸 찾습니다. 자, 우리 매수 의무자는 이 매수 청구 상대방이죠. 네, 기본적으로 특별 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문수 6명, 예외적으로 시행자나 설치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그자에게 우선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주심할 게 뭐냐면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설치 의무자가 바로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이제 설치 의무자하고 관리 의무자가 서로 다를 때는 설치 의무자한테 매수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B구청장은 매수 의무자가 될 수 없고 토지주택공사가 매수 의무자로 보셔야 돼요. 네, 요거는 제 요약집 40페이지 보시면 매수 청구 상대방을 찾는 겁니다. 매수 청구 상대방이 매수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자, 매수 의무자는 원칙 특별 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 6명, 네, 예외적으로 시행자나 설치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그자에게 우선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설치 의무자와 관리 의무자가 서로 다를 때는 설치 의무자한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설치 의무자가 사업시행자고 사업시행자가 이 토지공사이기 때문에 이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면서 설치 의무자가 되고 이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매수 청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B구청장이 아니라 토지주택공사 설치 의무자한테 매수 청구한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보시면 갑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고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건물까지 여기 보시면 지목이 대인 토지이고 이 토지에 대해서 10년 동안 사업 안 하고 있으니까 이 건물을 포함해가지고 건물까지 포함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지문도 지금 틀렸죠. 3번 갑이 원하면 매수 의무자는 도시계획 시설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매수 의무자가 토지주택공사입니다. 자, 도시계획 시설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더라도 부재부동산 비용비용으로 3천만 원 초과할 때이기 때문에 시설채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매수의무자가 지금 토지주택공사이기 때문에 매수의무자는 토지주택공사, 아까 설치 의무자로 봐야 되고 그게 토지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이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갑과 광역시장한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수 청구를 받으면 10년이라서 매수 청구를 했죠. 그 매수 청구 받으면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6개월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매수하지 않기로 정했다. 10년 6개월째 매수 여부 통지가 왔는데 매수 거절 통지가 왔을 때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로 일종근생, 3층 이하로 이종근생 같은 게 허용되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건축할 수 없는 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4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건 조금 이제 이 매수 청구를 사례 형태로 만들어서 좀 어렵게 됐습니다. 4번은 근데 심한 문제는 아니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풀 수 있어야 돼요. 4번이 정답입니다.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매수 청구한 갑하고 관청한테도 이 토지주택공사가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4번을 정답으로 보면 되겠고, 49번 문제. 자, 광역도시계획 문제죠.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이 뒤로 문제로 빠지는 경우도 있네요. 자,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죠.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정권자니까 지정할 때 중앙도시계획원의 심의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주어가 도지사면 지방도시계획이 되고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정할 때는 이 격을 맞춰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고 해야 되겠으니까 1번 틀렸고, 자 2번 도지사가 시장문수 요청으로 공동 수립할 수 있죠. 그러면 도지사가 승인권자로서 이 시장문수 하급자랑 공동 수립이 들어가면 이때는 따로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받는 게 아니에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는 거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했을 때 국토부 장관 승인이고 지금 이미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자기 하급자 시장문수가 요청을 해서 이렇게 공동수립이기 때문에 이건 상급관청과 공동수립이므로 별도의 승인 절차는 없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중앙행정기관회장이나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한테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이것도 제 요약집에 8페이지 보시면 관련 내용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시장문수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수립하거나 변경수립 같은 거 할 때는 시장문수니까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2개 이상 특광시군을 이렇게 묶는 건데, 묶는 단위가 이렇게 2개 이상 도시가 전부를 묶을 수도 있고, 도시가 중간에 잘려서 일부만 광역계획권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도시가 2개 이상 도시를 묶을 때 도시 전체를 묶을 수도 있고, 도시의 일부를 잘라서 여기 일부만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 있답니다. 있다. 틀린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광역계획권을 묶는 형태가, 자, 정답을 가지고 보시면, 이거는 광역도시 문제니까 2번을 정답으로 옳은 거로 봐야 되겠죠. 나머지는 다 틀린 질문들입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광역도시 계획을 잘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자, 50번 문제 보시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국토계획법의 맨 뒤에 나오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을 요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로 신도시에서 기반시설부터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구역이죠. 네, 신도시는 아파트 기존에 기반시설부터 먼저 설치해라.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 하여한다가 있었죠. 자, 법이 제정되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행위 제한이 해제가 되면 규제가 풀리기 때문에 그때는 신도시 개발 사업이 막 급격히 일어나기 때문에 행위 제한이 완화가 돼서 이때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한다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우리 공원이나 학교뿐만 아니라 녹지와 이런 폐기물 처리시설도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지문 같은 경우는 제 요약집에 56페이지 보시면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이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 도로, 공원, 녹지, 학교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대학교는 제외한다는 거 꼭 챙겨주시고, 신도시에는 대학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 공원, 녹지, 학교, 그다음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같은 것들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용적률 50% 강화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서로 중복하여 정할 수 없으니까 요 기본 지문으로 요 3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돈을 징수할 수 있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게 신축, 증축하는 행위한테 그 건축주한테 부과하는 거니까 요 리모델링 할 때는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다. 자, 원래 우리가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게 신축을 하면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건데, 자, 기존 건물이 250이었어요. 250짜리를 철거하고 300으로 신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200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 부과하지 말고 기존 건물 자체가 250짜리를 철거하고 신축을 해서 300이 되면 그러면 기존 연면적 250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가 대상으로 해서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원래는 200을 초과하는 부분들이 다 내야 되는데 이거는 기존 건물 자체가 250이었고 그거를 철거해서 300으로 신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250을 초과하는 부분만 그때만 부가 대상으로 계산한다 이런 뜻이니까 5번 질문은 맞는 질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5번 질문은 조금 어렵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가 대상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볼 수 있게 이거는 어려운 질문들이 껴있더라도 3번에서 답이 쉽게 나오셔야 돼요. 자, 51번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국토계획부에서 도로나 공원, 학교 만드는 도시계획 시설사업. 자, 먼저 이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할 때 조심할 게 뭐냐면 이 정비사업이 재건축 재개발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이니까 이건 하천을 일종의 정비하는 사업이죠. 하천의 어떤 기능을 개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천 쪽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은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라 하천에 관한 기능 개선 사업이니까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볼 수 있습니다. 하천도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자, 2번 이거 우리 많이 한 거죠.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시행자 지정을 비행정청으로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자, 면적 3분의 2 소유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1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얻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시면 되겠고 이 동의 숫자도 잘못됐습니다.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주택공사가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1 동의 이런 요건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토지주택공사한테.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법정된 자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이런 동의 요건이 필요한 것이죠. 이거는 우리 요약집, 심화 요약집 36페이지 보시면 이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때 어떤 동의 요건이라든가 소유 요건이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2번을 정답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틀린 거니까. 자, 이거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사업에 직접 필요한 토지나 건물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맞고, 자, 우리 행정청인 시행자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공공시설, 학교 같은 걸 만들어주면 이 새로운 공공시설은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주는 거고 종전 공공시설을 금액에 상관없이 행정청 시행자가 다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할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주고 종전의 공공시설을 행정청 시설사업 시행자가 귀속을 받는 거죠. 금액하고 상관없이. 자, 이건 2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안 되고 있으니까 20년 되는 다음 날에 뭐가 되는 거죠?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고 나서 10년 내 사업이 없으면 지목의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는 거고 그건 장기 미집행이고 그 2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고 그리고 방치가 되면 그 20년 되는 날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실효 규정으로 봐야 되는 거죠. 20년 되는 날 다음 날이니까 이것도 맞는 지문으로 보시고 정답은 2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52번은 좀 어려운 문제죠. 자, 이 문제는 우리 국토계획부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기초조사를 해야 되고 기초조사 안에 3성이 들어가야 되죠. 환경성, 토지적성, 재취약성 분석을 모두 포함해야 된다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 보면 특히 오늘 기본서를 보시면 기본서에 여기 69페이지 보시면 여기서 이 개발제한구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이건 토지 적성평가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원래 원칙이 기초조사를 하면서 환경성, 토지적성, 재취약성을 모두 이거를 포함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기억위원은 기초조사를 할 때 토지 적성평가만 빼고 나머지 환경성과 재취약성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디귿분 같은 경우는 나대지 면적 2%에 미달하는 거는 이거 공통 생략사유라고 해가지고 디귿분 같은 경우는 공통 생략사유로 봐서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고 환경성도 생략할 수 있고 토지 적성도 생략할 수 있고 재취약성도 모두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 기본서에 보시면 여기 69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에다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인 경우 이 두 가지는 기초사, 환경성, 토지 적성, 재취약성 4개 중에서 토지 적성 평가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환경성 검토는 해야 되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 디귿번 같은 경우는 기초사, 토지 적성, 재취약성, 환경성 4가지를 모두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요 디귿번은 환경성 검토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뭘 찾는 거냐면 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요거 디귿이에요, 디귿. 기역, 니은 환경성 검토는 따로 실시를 해야 되는 거고 토지 적성 평가만 생각하는 거니까 요 디귿은 공통 생략 사유로 환경성 검토까지 생각할 수 있으므로 답을 디귿으로 보셔야 됩니다. 69페이지 보시면 이런 문제가 최고 어려운 문제로 볼 수 있죠. 정답은 2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제가 발행한 요약집 안내를 드리면 이 핵심 체계도 이론, 이 체계도 핵심 이론은 공법의 필수적인 내용들만 담은 거. 간단하게 우리가 공법에 아직 기초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요거를 밴드에서 제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아가지고 57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받으셔가지고 쓰시고, 이렇게 파란색 부분들은 좀 개정된 부분들을 정리한 거니까 반영을 해서 공부하시고, 저한테 이게 mp3로 해설 강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 여기 핸드폰으로 문자 주시면 mp3 드릴 테니까 요거 받으셔가지고 계속 시험 준비를 하실 때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 조금 세부 내용을 알아야지만 문제 풀기 수월한데, 이 세부 내용은 200페이지 넘는 요약집이 따로 있으니까 요거는 별도로 구입을 하시든지 밴드에서 파일로 다운받아가지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입을 원하시면 저한테 이렇게 전화번호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입 의사를. 자, 53번 문제 도시개발법으로 넘어가 보죠. 자, 도시개발법에서 이것도 준공검사도 이것도 심화 문제로 봐야 되는데,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을 만약에 환지 방식으로 했을 때 이 마지막 절차가 준공검사라는 절차가 있죠.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고 나중에 이제 환지 처분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일단 도시개발 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채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을 보시면 준공검사 전이라도 이 조성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채비지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채비지는 준공검사 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조성토지, 자, 우리가 수용 방식이든 환지 방식이든 조성된 토지는 준공검사 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 다만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으면 이런 조성토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1번 지문에 보시면요. 자, 도시개발 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채비지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 지문에서 조성토지는 사용할 수 없는 거고, 이 조성토지도 사용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않다 사용할 수 있고, 이 채비지는 아예 제외되어 있죠. 채비지는 사용할 수 없다 해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채비지는 미리 사용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으로 보시고, 자, 두 번째,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서 지정권자는 준공검사 신청을 받으면 관계 행정위원한테 의뢰해서 준공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공사 전부가 끝나기 전이라도 먼저 일부 완공된 부분에 관해서 준공검사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일부 준공검사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공사 전체가 끝난 다음에 한 번에 준공검사를 받는 게 원칙인데, 자, 이렇게 공사 끝나기 전이라도, 전부가 끝나기 전이라도 먼저 끝난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준공검사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4번 질문 보시면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공사를 끝내고 나면 공사 완료 보고서를 만들어서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를 받는 거고, 지정권자가 스스로 시행자가 됐을 때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의 시도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지정권자가 자기 자신이 시행자가 되면 그때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준공검사권자이기 때문에. 지정권자가 스스로 시행자일 때는 공사를 끝내고 나서 그냥 공사 완료 공고를 해가지고 바로 공사를 마무리하면 되는 거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들은 공사 끝난 다음에 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를 받고 준공검사 이후에 공사 마무리 절차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4번, 5번은 지정권자인 시행자, 지정권자인 아닌 시행자 이렇게 해서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는다. 그리고 답은 1번 지문이죠. 준공검사 전에 조성토지는 사용할 수 없지만 채비지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채비지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54번 문제. 자, 사용 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수용은 수용 방식의 사업 시행자가 하는 거지 지정권자가 관청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가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셔야 돼요. 지정권자 관청이 수용하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을 해서 사업할 수 있는 거니까 시행자로 주어를 바꿔야 됩니다.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네, 수용 절차를 진행을 할 때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거죠. 일명 이제 공취법이라고 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 법률이 토지 수용의 일반 절차법이기 때문에 거기 수용에 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 법률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정비법에 따른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세부 목록을 보시면 자, 수용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의 세부 목록이라는 게 있죠. 이 세부 목록은 앞에서 우리 개발계획 고시할 때 세부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 이 세부 목록 고시가 나오면 자, 우리 공취법상 사업인정이라는 절차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죠. 자, 이게 맞죠?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 법률에 따라서 이 공취법상 수용 자격을 심사하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이거 수용할 때 무슨 절차가 있으면 공취법상 사업인정 고시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냐. 이런 내용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원형지 면적은 전체 구역의 3분의 1 이내로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용 방식으로 수용하면 원형지가 3분의 1이고 나머지 토지는 조성 토지로 가야 되는 거니까 3분의 1. 자, 그 다음에 이 사업 시행자가 토지 상환채권을 발행해서 수용. 자, 우리 토지 상환채권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를 뺏기는 사람이 원하면 매수 대금의 일부를 토지 상환채권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이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거죠.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토지 상환채권은 조성되는 분양 토지의 3분의 1을, 요거 이제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 2분의 1이죠. 3분의 1은 원형지고 요거 2분의 1로 바꿔야 됩니다.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2분의 1 이내에서 이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물량을 정하는 겁니다. 토지상환채권은 나중에 이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거죠. 토지나 건물로 상환할 때는 이 사업으로 조성돼서 분양되는 토지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끝난 다음에 이런 분양되는 토지가 있겠죠. 원형지 말고 조성돼서 조성돼서 일반인들한테 분양되는 토지나 건물의 2분의 1 이내로 발행해야 된다. 그래서 토지상환채권은 2분의 1, 원형지는 3분의 1 이렇게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으로 봐야 되겠죠. 자, 55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 조합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도시개발 조합은 점거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의 12명 시행자 후보 중에서 도시개발 조합, 토지 소유자들이 만드는 이 법인 성격의 조합은 점거를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만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조합을 설립하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모여서 정관 같은 내규를 만들고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인가 후 30일 안에 등기까지 완료가 됐을 때 조합이 성립하는 거니까 부분적으로 설립인가 받아야 됩니다. 7명도 받고. 자, 조합이 만드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같은 게 당연히 기본적으로 기본사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이게 되게 많이 한 거죠.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면적 계산할 때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거죠. 포함. 이 시험 문제에서 국공유지를 포함한다고 해야 됩니다. 요거하고 우리가 이제 그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 만들 때는 면적 3분의 2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요거는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요 면적을 계산해 가지고 3분의 1을 곱해주는 거니까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제 심화요약지 70페이지 보시면 국공유지를 포함한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둘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거. 요거하고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 만들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랑 동의 요건 적용이 되는 거니까 두 가지 항목할 때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합의 이사는 조합장을 겸할 수 없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근데 56번. 자, 환지 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관할. 자, 우리 환지의 종류에서 자, 환지되기 전 토지에 있던 권리를 나중에 토지 쪽으로 옮겨주는 거죠. 종전 토지에 있던 소유권이든 지상권이든 임차권 이런 것들을 사업이 끝난 다음에 새로 개발된 땅을 주면서 그쪽으로 옮기면 이건 평면한지. 종전에
토지나 건물에 있었던 권리를 이 구분 건축물 이전하는 거는 입체한지가 되는 거니까 평면한지 입체한지 하셔가지고 정답을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기본 문제로 기본 용어니까 토지에서 토지로 옮겨주면 평면한지, 토지나 건물에 있던 한쪽 부분에 있던 권리를 이렇게 나중에 구분 건축물,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지분으로 주는 이런 구분 건축물로 주는 거는 입체한지로서 아파트 같은 거로 옮겨주는 거죠. 종전에 땅이 있었는데 아니면 또 건물만 있었는데 이렇게 토지나 건물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입체한지를 신청을 해서 입체한지로 구분 건축물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정답은 57번 문제하고 58번 문제는 약간 심한 문제인데 도시개발 사업의 이런 비용 부담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1번 필요한 비용은 도시개발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도시개발 채권이 있죠. 시도지사가 돈이 필요하면 이런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쓸 수 있죠. 근데 이 도시개발 채권은 소멸시효가 원금은 5년이고 이자는 2년이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사업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면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걷어서 그걸 이제 사용할 수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공원이나 녹지 만들 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방자치단체 시행자가 공원이나 녹지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국고에서 비용의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용을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 융자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맞죠. 3번 질문은 의학집의 86페이지 보시면 나오고 기본소도 321페이지 보시면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청일 때는 공원 녹지 비용의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 융자할 수 있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는데 그런데 이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이 뭡니까? 공동구 안에 들어갈 수용될 시설이 전선, 통신선, 수도관 이런 거. 그런 걸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우리나라에 공기업으로 따로 있죠. 전선이면 한전, 또 통신선이면 KT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설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번 지문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서 우리 이제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장이 사업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시도지사가 이득을 받으면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원 같은 대도시, 성남 같은 대도시가 주변에 있는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현저한 이득을 받으면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데 협의해서 비용 부담시키는 비용의 일부를 정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대도시하고 시도지사보다 높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답을 5번으로 보시고 이 내용은 85페이지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화 요약집에. 그래서 5번을 정답으로 보시고 이거 학원 시간에서 거의 잘 안 다루는 비용 부분인데 이게 5번을 정답으로 보시고 한번 해설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집에 85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그런 내용 나옵니다. 시도지사하고 대도시 간 협의가 안 되면 비용 부담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 5번이고 자, 58번이 도시개발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평균 토지 부담들, 우리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환지 방식 사업할 때는 종전에 땅이 모르게 뭐 400제곱미터가 있으면 평균 토지 부담률 50% 정도 빼가지고 절반 정도까지 이렇게 빠지고 나머지 200 정도만 환지받는 게 기본이죠. 지금은 이 평균 토지 부담률을 계산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보시면 환지 계획구역 면적 20만, 시행자한테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가 2만, 사업 시행자가 원래 갖고 있던 면적 만, 보류지로 빠지는 면적이 여기 뭐 10만 6,500이 있는데 이 공식을 보시면요. 한번 이렇게 공식 한번 익혀보세요. 평균 토지 부담률은 환지 방식으로 땅을 받을 때 일정 비율을 빼는 거죠. 자, 이때 계산식이 부모부터 보세요. 전체 환지 면적이 아까 20만입니다. 20만. 여기서 시행자한테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와 시행자가 원래 갖고 있던 토지가 아까 2만하고 여기서 만제곱미터를 더해서 3만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가 2만, 시행자가 원래 갖고 있던 면적이 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뺍니다. 더해가지고 빼시면 돼요. 그래서 20만에서 3만 빼고, 자, 위에 분자는 보류지 면적 아까 우리 10만 6,500 있었어서 3만을 빼가지고 곱하기 100%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빼는 건 분자 분모가 같죠. 전체 환지 면적에서 이 보류지로 빠지는 비율을 정하는 겁니다. 뺄 거 뺀 다음에 그럼 보시면 100% 곱해서 이게 45% 나옵니다. 이거는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시면 2차도 계산기 사용할 수 있으니까 45%라는 비율이 나옵니다. 보통 한 50% 나오게 문제를 만드는데 이 숫자를 이상하게 조작해가지고 45%를 만든 겁니다. 계산해 보시면 45%가 나옵니다. 그래서 환지 이 평균 토지 부담률은
이 한번 나중에 다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부담률 빼가는 비율, 전체 환지 면적에서 뺄 거 빼고, 보류 면적 분자로 잡아놓고 뺄 거 빼서 빼가지고서 비율을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59번 문제. 자, 59번도 심화 체크하시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기본계획에 관한 문제인데, 자,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할 때는 제일 먼저 기본계획으로 방향을 잡고 정비 예정구역을 정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틀린 걸 찾습니다. 자,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이나 수립 기준, 요거 기본계획의 작성 방법이라든가 기본계획 작성 기준자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건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게 맞습니다. 항상 우리 공부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는 것은 전국이 똑같이 이 작성 방법이나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이 이런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두 번째 보시면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우리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단계별 집행,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을 변경할 때는 도지사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항목이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요약기획 91페이지를 보시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뭐 주민 의견, 지방의 의견, 협의, 심의, 도지사 승인을 생략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91페이지 보시면 단계별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렇게 단계별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승인을 안 받을 수 있는 사유로 맞습니다. 그래서 91페이지 이건 심화입니다. 심화 이것 때문에. 자, 3번은 더 어려운 겁니다. 3번은 뭐냐면 기본계획에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되면 주거지관리계획을 생략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단계별 추진계획하고 건축물의 밀도계획을 생략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요. 90페이지, 제 심화요약지 90페이지 보시면 기본계획에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같은 게 들어가면 어떤 것들을 생략할 수 있는데 생략 대상이 주거지관리계획이 아니라 기본계획 내용 중에서 단계별 추진계획, 기본계획 내용 중에서 건폐율 요격물 같은 건축물의 밀도 계획을 생략할 수 있으니까 여기 지금 3번 질문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여기 나중에 기본서라든가 제 심화요약집 9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화요약집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밴드에 가셔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하셔도 되고 저한테 구입을 직접 하셔도 되겠습니다. 구입하실 때는 문자로 구입의사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협의해야 되는 거죠. 일단 아까 이 대도시의 시장은 제가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확정할 수 있으니까 직접 협의와 심의를 거치는 거 맞습니다.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을 하면 대도시가 아닌 시가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거죠. 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5명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여야 한다는데 다만 시장 중에서 인구 50만 미만인 대도시가 아닌 시는 그때는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인정을 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런 임의적 수립 규정이 있으니까 5번 지문도 맞고 정답은 3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여기 3, 4, 5번은 문제를 원래 지문보다 수정했습니다. 이건 다 개정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정비사업할 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다른 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빼고 새로운 문제로 대체를 한 겁니다. 자, 일단 보시면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의 건물을 개량하는 세 종류 사업이 있었죠. 과거에는 6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3가지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 사업은 민간 재개발도 있고 공공 재개발도 있는 거죠. 재건축 사업도 민간 재개발이 있고 공공 재건축이 있는 거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 재개발, 공공 재개발, 재건축도 민간 재건축, 공공 재건축 이렇게 나눠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사업 종류는 3종류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자, 이번에 보시면 이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노후를 향한 건물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이면 노후를 향한 공동주택이 있으니까 양호하고 노후를 향한 공동주택이 있을 때는 재건축 사업으로 가는 거니까 이 재건축 사업이 맞죠. 자,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하고 여기 사업 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 같은 것들을 확충을 하면서 낡은 주거환경을 주택 소유자가 스스로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하며 이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설명이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기능 회복하는 사업은 이거는 개선 사업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입니다. 4번을 정답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번 지문 하나 더.
자, 우리가 기본 계획, 자, 우리가 이 재건축 재개발할 때는 이 기본 계획을 아까 5명 만점에 수립하는데 기본 계획 만들기 전에 국토부 장관이 기본 방침이라는 거를 여기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라고 해서 기본 계획 말고 기본 방침도 있습니다. 기본 방침은 국토부 장관이 수립해준다. 전국에서 이런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기본 방침은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고 있으니까 기본 계획 앞에 기본 방침이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더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문제에서 기본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 이렇게 5명이 자기 도시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방향을 잡고 국토부 장관도 기본 방침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나 추가해서 보시고 정답은 4번. 자, 61번. 자, 도시환경정비법상,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옳은 것은 자, 정비법에서도 조합 같은 걸 볼 때 재건축 재개발 조합인데 이 재개발 조합,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동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토지동 소유자라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자, 이게 틀렸죠? 우리 재개발 사업할 때는 하여야만 그러면 이거는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동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동 소유자라는 요 자체 이름으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동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동 소유자라는 단체 이름으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으므로 요 만자를 붙이면 틀린 겁니다. 자, 2번. 토지동 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일 때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된답니다. 3명 이상의 이사. 만약에 토지동 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할 때는 5명 이상으로 이사의 수를 두는 거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표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된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이런 2번 질문은 제 희망요약집 109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3명 이상의 이사, 토지동 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할 때는 5명 이상의 이사를 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에서. 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됐다.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는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면 동의 요건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여기 면적의 4분의 3이 아니라 면적은 3분의 1로 바뀌고 이 앞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이렇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이 부분 틀렸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 얻어서 조합 설립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합 설립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또 요약집에 우리 저기 107페이지 보시면 관련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지문이 어려워서 이게 심화 지문인데 자, 지금 우리 관리처분 계획이든 뭐 사업시행 계획이든 이 조합은 총회를 넣어서 원래 과반수 동의,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변경을 할 때는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이게 3분의 2 동의가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4분의 2 앞에 점제구가 쳤으면 현금 청산 금액을 제외하셔야 돼요. 제외. 보시면 정비사업비를 계산할 때 여기 지금 기본서의 나중에 393페이지 보시면 여기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 늘어나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 정비사업비를 계산할 때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현금 청산은 이게 손실보상금입니다. 손실보상금을 제외한 정비사업비라고 하셔야 돼요. 요거 이렇게 문제를 내면 사실 우리 수험생들이 어렵죠. 27회 때 이제 문제를 여기 고의적으로 좀 어렵게 냈습니다. 자, 현금 청산 금액을 제외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이 늘어나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손실보상금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거를 틀린 지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대위원회는 조합장 보궐 선임을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이 대위원회가 조합장이 중간에 그만둬가지고 이제 거리가 되면 남은 자녀 임기에 대해서 이제 보궐 투표를 해가지고 보궐 선임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총회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대위원회는 이렇게 보궐 선임 같은 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조합장을 뭐 이렇게 임기가 끝나서 다시 이렇게 선임을 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그만둬가지고 이렇게 보궐선거를 할 때도 항상 총회에서 선임을 해야 되는 거니까 대위원회가 5번 질문은 조합장 보궐 선임을 할 수 없는 게 맞는 질문입니다. 정답에서 우리가 5번을 정답으로 보시고 나머지 문은 다 틀린 질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법에서 어렵게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1번 같은 경우는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동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토지 등 소유자란 이름으로 사업시행자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사 횟수는 기본적으로 100명 이하의 토지 등 소유자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은 둬야 된다.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만드는데 주택단지가 아니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일 때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4번 지문은 현금 청산 금액을 제외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기본서의 394페이지 한번 읽어보시고, 이 5번 지문이 맞습니다. 대의원에는 이 복을 선임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정답을 5번으로 보시고요. 자, 62번. 관리처분계획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을 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한테 분양을 하는 거지, 지상권자는 분양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 요약집의 121페이지하고 12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은 법에 따라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관리처분하는 건데,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법에 정해진 관리처분계획 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을 위한 일종의 기준이기 때문에 조합원 전체가 동의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면 기존 법령 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폐공가가 생긴 거죠. 자, 그리고 원래 이제 그 기존의 조합원들이 이렇게 철거하기 전에 나가야 되는 건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철거 전에 나가야 되는데, 미리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폐해 공가가 생기고 우범지대 우려가 있을 때는 건물 소유자 동의와 시장문서 허가를 받아서 미리 철거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맞는 질문이죠. 철거 시기가 더 빨리 철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 조건은 건물 소유자, 그 집을 비우고 나간 그 건물 소유자 동의와 시장문서 등의 허가를 두 개를 동시에 받아서 사전에 미리 철거할 수 있습니다. 폐해 공가에 대해서 3번 지문이 맞죠. 4번.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나오면 종전의 토지의 권리자 등은 원래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동의해주거나 손실보상이 끝나지 않았을 때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해주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나오더라도 종전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5번 질문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공급하는 게 공동이용설이 아니라 주택이나 부대나 복리시설을 공급한다고 하셔야 돼요. 5번 질문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관리처분계획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사는 지역이고 사업 방식이 4가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보전, 개량, 수용, 환지, 관리처분이 있는데, 관리처분으로 공급하는 것은 공동이용설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공급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관리처분계획으로 공동이용설을 설치한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는 주택, 부대, 복리시설 같은 경우를 공급한다. 이렇게 해서 이 5번 질문도 잘못된 것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답 같은 경우는 이거 62번 같은 경우는 3번을 정답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63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정비법에서 이제 사업이 끝난 다음에 마무리 절차가, 이 마무리 절차에 대한 진행 순서를 본 건데, 자, 정비 사업이 다 끝나면 일단 준공인가라는 걸 받고, 그다음에 측량과 분할 절차를 거쳐서 분양받을 사람들한테 사업 끝났다는 내용을 통지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준공인가, 측량과 분할 절차를 거친 다음에 지체 없이 분양받을 자한테 관련 내용들을 통지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답을 1번. 기역, 디귿, 니은, 리을 순서로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64번이 기본 문제죠. 저소득주민이 집단 거주하고 노후불량한 건물들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들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3번. 1번 사업하고 4번 사업은 다 없어진 사업들입니다. 다 폐지된 용어들이니까 무시하시고 현재는 2번, 3번, 5번만 우리 정비법에 있는 용어인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니까 기본 문제로서 답을 3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5번은 우리 이제 주택법으로 넘어갔죠. 65문제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문제로 건설 기준인데, 주택법에 따라서 지어지는 세대 구분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니라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짓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자, 일단 세대를, 그 주택의 내부를 벽으로 막아서 세대를 구분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자, 세대별로 욕실, 부엌, 현관이 있어야 되는 거 맞고, 2번이 보시면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 그러니까 주인 쪽 세대하고 월세 쪽 나가는 세대가 12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건 없는 조건입니다. 이런 면적 조건 같은 경우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이거 월세가 안 나가면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연결문을 달거나 경량구조 경계벽으로 설치할 것 맞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수가 전체 공동주택 전체 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전용 면적도 이게 전체 전용 면적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전용 면적의 합계가, 그러니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전용 면적 합계가 전체 주택단지 전용 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은 거니까 세대수 면적 같은 거 다 3분의 1을 맞춰서 3분의 1 이내로 해야 된다. 전체에 대해서 3분의 1, 3분의 1 같은 거 한번 보시고, 정답 아까 2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66번 문제 보시면 주택법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우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시군구청장한테 간단하게 설립 신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 설립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되는 세대수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입니다. 제외하고, 지역주택조합은 그리고 주택 건설 예정수의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되는 거니까, 자, 3분의 1이면 50%보다 작아서 안 됩니다. 기준이 주택 건설 예정수가 만약에 400세대면 거기에 50%, 다른 말로 얘기하면 2분의 1 이상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할 때는, 조합원 구성 모집 이런 거 할 때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되는 세대수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 건설 예정수의 50%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여러 사람 공이면 그 대표 한 명만 조합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 수인 모두가 틀렸습니다. 자,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받고 조합원이 사망했다. 그럴 때는 주택건설 예정수 범위 안에서 충원할 수 있답니다. 2분의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주택건설, 왜냐면 조합원이 사망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인이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조합원이 사망했을 때는 주택건설 예정수 범위 안에서 충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해설 보시고,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받고 나서 추가 모집한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겠죠. 조합의 내용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답을 5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67번 문제는 주택법에서 이거 매번 나오는 문제죠.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 어떤 도로가 통과하면 별개의 단지로 분리되는데, 고속도로나 자동차 조형도로나 여기 일반 국도는 도로 폭이 없고,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8m 이상이고, 일반 도로는 20m 이상 폭이 지나가야지만 분리가 되기 때문에 12m짜리, 15m짜리 일반 도로가 지나갔을 때는 별개의 단지로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의 단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되는 토지는 1번, 2번, 4번, 5번 도로가 지나가면 분리가 되고, 3번 도로는 이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는 도로로 봐야 됩니다. 정답을 3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자, 68번 같은 경우도, 자, 이 주택법의 리모델링 절차에 들어가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다음에 이게 대도시의 시장 같은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은요, 히마유야 팁의 201페이지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의 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같은 거 할 때는 기본적으로 주민에게 14일 이상 공람하고 또 지방의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 14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요거는 30일이니까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답을 4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정답 4번 보시면 되겠고, 14일, 30일. 그 다음에 69번 보시면 주택 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주택부에서는 토지주택공사와 또는 그 다음에 자본금 5억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가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죠. 여기 보시면 등록사업자가 주택 상환사채 발행할 때는 자본금 5억 이상도 있어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이런 보증도 받아야 됩니다. 자, 토지주택공사 이런 보증이 필요 없는데, 등록사업자가 발행을 할 때는, 주택 상환사채 발행할 때는 여기 이런 보증 같은 것들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지문 맞고요. 그래서 제 요약집을 보시면, 이건 198페이지 보시면, 등록사업자가 사채를 발행하려면 자본금 5억 이상, 건설업 등록,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 건설 실적, 그 다음에 보증까지 받아야지만 등록사업자가 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5억 이상,
건설업 등록,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의 실적, 그다음에 금융기관 등의 보증까지 받아야지만 등록사업자가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주택 상환사채는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이 사채 발행자 및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대항 요건입니다. 자, 이전 요건은 원부의 기재 요청이고 이런 대항까지 하려면 이 채권에도 취득자 성명이 기재돼야 되는 거니까 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채권에도 기록이 돼야 된다. 그리고 3번 보시면 등록이 말소가 되더라도 등록사업자가 이미 발행한 주택 상환사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가 되는 거니까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닙니다. 예, 주택 상환사채를 등록사업자가 상환사채를 발행해놓고 나서 그 이후에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기존에 발행한 사채 상환사채 효력은 영향이 없고 상환사채에 대해서 주택으로 상환하는 의무는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죠. 3번 정답이고 이 상환사채 발행자는 이 사채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 상환사채 발행이나 상환 관한 내용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 상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국토부 장관 승인이니까 우리 관련 페이지 198페이지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법에는 채권이 4개가 나오는데 주택법 맨 마지막으로 주택 상환사채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 시설채권이 있고 도시개발법에서 토지 상환채권이 있었죠. 수용방식으로 사업하고 대금의 일부를 주는 거.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채권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죠. 시도의사가 발행하는 거. 채권이 4개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제 유튜브에서 제가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을 써놨으니까 채권 비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유튜브 같은 데서. 자, 일단 정답은 아까 3번으로 정답 보시면 되겠죠. 자, 70번 문제. 주택부에서 주택의 전매 제한에 관한 설명이라 틀린 것은 자, 주택부에서는 청약통장을 써서 주택을 받으면 주택에 입주할 지위나 그 해당 주택 자체를 전매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못 팔도록 제한되어 있죠. 자, 일단 전매 제한 기간은 투기 우려를 고려해서 지역별로 그러니까 수도권 쪽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나눠서 이 전매 제한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수도권 지역에서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도 제3자한테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을 소유권 등기, 부기등기에서 알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들도 수도권이든 수도권 외의지역이든 이런 부기등기를 해서 이 주택은 일정 기간 팔지 못한다라는 것을 외부로 공시를 하라는 거죠. 부기등기에다가. 자, 그 다음에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민 가거나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 체류는 부득이한 사유이기 때문에 사업주체 동의받으면 전매 제한의 적용을 안 받고 예외적으로 전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부가 이사가는 경우도 있죠. 내가 서울에서 주택을 분양받았는데 청약통장을 써서 내가 충청도에 있는 천안으로 내가 상속받았다. 천안에 있는 집을 세대원 전부가 천안으로 이사를 나가면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서. 그리고 여기 5번 지문도 국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공매가 시행되면 이 공매 같은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가 되어서 이걸 파는 경우를 보고 사업주체 동의를 받으면 전매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사업주체 동의가 없어도가 틀렸습니다. 5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정답 5번으로 보시고요. 자, 71번도 주택의 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좀 심한 문제인데 자, 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출자한 부동산 투자 예산은 일종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을 할 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요약집의 202페이지 보시면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업체가 총지분의 50% 넘게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자 예산은 입주자 모집 모델하우스 오픈해서 입주자 모집 같은 거 분양 절차 들어갈 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자, 우리 관광특구고 50층 이상이거나 건물 높이가 150m 이상 하나만 걸리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죠. 자,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에 걸리든 높이가 150m 이상에 걸리든 하나만 걸리면 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51층이니까. 2번도 틀렸고. 자, 시도지사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가격이 급등 우려가 있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 이게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라도 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주어가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시행하고 공공택지가 아닐 때는 신규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이고 국토부 장관이
그러면 공공택지가 아닌 지역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국토부 장관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5번은 4번은 사용검사 이후에 주택단지 내 땅의 일부를 이제 실소유자가 나타나서 소유권을 회복을 해가면 이 주택 소유자가 다시 매도 청구를 해가지고 주택 대지 일부를 주택 소유자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죠. 이때 이제 매도 청구하는 대상은 주택단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 된다. 이렇게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니까 이 4번 지문이 맞는 거죠.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우리 196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하려는 대지는 전체 대지의 100분의 5 미만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주택가 투기과열지구라고 해서 주택을 공급받았는데 이게 매매는 안 되지만 상속은 되는 거죠. 상속은 돌아가시면서 이제 물려주시는 거니까 이런 거는 가능하다. 상속은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정답은 우리가 4번이 맞고 나머지 문제가 틀린 지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주택 공급 파트에서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이 공급에서 조금 어려운 질문들이 있으니까 관련 정보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72부부터는 이제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문제는 상대적으로 평이하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17회 때. 자, 건축법에서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들을 모두 고르면 자, 건축법에서는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이면 조경을 해야 되는데 대지가 5,000 미만의 공장 또 대지가 또 5,000 미만 공장도 있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0 미만의 공장 그 다음에 산업집적 활성화법에 따라서 산업단지하에 짓는 공장은 면적에 관계없이 5,000 미만 대지에 짓는 공장 건물의 실내 연면적이 하고로 1,500 미만의 공장 산업집적 활성화법에 따른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은 면적 없이 자, 적용 면제니까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적용 면제입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자, 73번은 이 건축법의 과거에 철거에 관한 규정이 있었는데 철거 쪽 문제인데 이 철거 쪽 규정도 다른 법률로 넘어가면서 건축법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대체한 겁니다. 이것도. 자, 대체해서 보시면 건축법 적용이 배제되거나 우리 완화되는 건물들이 있는데 자, 우리 건축법 적용을 배제하는 게 뭐예요? 이게 창고, 철문화라는 5가지 건물 자, 공장 안에 컨테이너 관리창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그 다음에 철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보행시설 플랫폼 같은 거, 그 다음에 지정, 임시정 문화재, 그 다음에 그 하천의 수문 조작실. 자, 이거 보십시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고속도로 위에 서 있는 하이패스 지나가는 구조물은 건축법 적용을 모두 배제한다. 맞습니다. 자, 철도 선로부지 안의 운전보안시설은 철도 선로부지 안의 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법 모두를 배제하므로 건폐율 용적률도 배제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기 지금 2번 지문은 철도 선로부지 안의 운전보안시설이면 건축법 모두를 배제하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도 배제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3번은 이제 새로운 거죠. 이거는 자,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건물들인데 이거는 3번은 뭐냐면 땅이에요. 땅. 도시지역 외의지역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면서 행정구역상 면적에서는 건축법 113개 조문 중에서 6개만 적용하지 않는 거죠. 자, 1번하고 2번은 건축법의 모두를 배제하는 건물 5개, 창고, 철문화라는 건물은 건축법 모두를 배제한다. 3번은 토지예요, 토지. 도시지역 외의지역 토지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행정구역상 면적이면 건축법의 113개에서 6개 규정만 배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건축주나 설계자 같은 건축 관계자가 이 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자,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5번 좀 보시면 그게 이제 완화 요청하는 건물 사용 승인 받고 15년 이상 지나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일 때는 건축법의 배제가 아니라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완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 5번이 틀린 겁니다. 5번.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 문제를 좀 맞는 거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은 1번, 2번 질문은 제 요약집 133페이지 보시면 이 창고, 철문화라는 5가지 건물은 건축법 모두를 배제한다. 그리고 3번 질문은 요약집의 138을 보시면 도시지역이 아니고 면적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이런 토지에서는 6개만 배제하고 건물을 짓는다. 그다음에 4번, 5번 건축법 완화 요청은 139페이지 보시면 여기 5번 질문이 15년 이상이 지나서 리모델링 필요한 건물은 건축법을 모두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 요청을 넣어서 4번, 5번이 연결되어 있는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자, 14번은 우리 이게 63층짜리 건물이면 50층 이상이기 때문에 초고층 건물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보시면 문제는 고층 건물이지만 고층 건물 중에서 이게 초고층 건물을 보셔야 돼요. 50층 이상 건물 높이가 200m 이상이니까 50층 이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고층 건물이기 때문에
자, 직통계단과 연결되는 피난 안전구역을 지상으로부터 30개층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된다. 초고층 건물 30개층마다 1개 이상을 건물 중간중간에 30개층 올라갈 때마다 피난 안전구역을 만들어야 된다. 불났을 때 대피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고층 건물이고 30개층이고 1개 이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이 4번 되겠죠. 자, 70번에서 주요구조부, 건축법에서 주요구조부는 자, 우리가 6부분들이 있었죠.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주요구조부, 기둥, 내력벽, 수직으로 세워진 거, 기둥, 내력벽, 그다음에 수평으로 만드는 거,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자, 여기서 우리 최하층 바닥은 주요구조부가 아니고 사이기둥도 주요구조부가 아닙니다. 주계단이나 지붕틀은 주요구조부니까 주요구조부 해당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 디귿하고 리을이 되겠죠. 3번이 답입니다. 예전에 제가 시험 볼 때는 이걸 주요구조부로 착각해가지고 주요구조부인 것을 묶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혼동하셔가지고 답을 기억 여기 2번으로 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 기억 니은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보기에는 또 그게 없으니까 요즘 답이 이런 문제는 주요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는 겁니다. 주요구조부에 해당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주요구조부가 아닌 거로 묶인 것은 그러면 디귿 리을 이렇게 되겠죠. 이런 문제는 사실은 요 기억 니은으로 바꿔놓으면 요거 2번 치고 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주요구조부가 아닌 거를 찾아라 보기에서 디귿 리을입니다. 자, 76번 보시면 건축법에서 우리 건축협정은 여러 대지의 소유자가 자, 전원의 합의죠. 전원의 합의. 과반수의가 아니라 전원의 합의로 건축협정을 체결해서 뭐 지하철이라든가 주차장을 공동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것. 자, 그래서 이게 1번 보시면 건물 소유자 등 우리 요 내용은요. 우리 요약집의 172페이지 보시면 건축협정 자,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그 다음에 지상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자가 전원의 합의로 건축, 대선, 리모델링 할 때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건축협정을 체결해가지고 공동으로 건축을 해서 건축비를 아끼고 또 주차장이라든가 조경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규정들 건축협정.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건축협정 체결자 그 다음에 체결자가 만든 협정 운영의 대표자는 협정서를 만들어서 인가권자한테 인가까지 받아야 되고 자, 인가권자가 협정을 인가했을 때는 공고에다 그 내용을 알려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협정을 폐지할 때는 체결자, 대표자가 폐지할 때는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폐지에 관한 인가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 4번 질문도 맞죠? 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2개 이상 신고에 걸쳤을 때는 과반이 속하는 쪽에 인가권자한테 가서 인가 신청을 내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에 77번은 우리 공개공지 설치해야 되는 대상 지역은 자, 우리가 1준위, 상준위가 있었죠.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전체와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이 공개공지 의무 설치 지역이니까 답이 이거 일반주거입니다. 일반주거, 1준위, 상준위 같은 지역이 일반주거지역 1, 2, 3종,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전체, 준공업지역에서 5,000제곱미터 이상의 6가지 건물은 공개공지 의무 대상이니까 여기 공개공지 의무지역은 여기 2번 맞습니다. 자, 다음 78번 우리 건축법에서 이렇게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고 축조하는 공작물이 있어. 지붕이 없는 형태의 공작물. 자, 기념탑은 4m가 넘어야지만 신고 의무이기 때문에 3m짜리 신고 안 합니다. 고가수조는 8m가 넘어야 되니까 7m는 신고 안 하고 광고탑도 4m가 넘어야 되고 담장은 2m가 넘으면 되는 거니까 이 4번이 정답이네요. 네, 이거 신고 대상이 들어갔죠. 지하 대표는 면적으로 30제곱미터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작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 공작물은요 이렇게 간단하게 신고 대상만 찾으시면 돼요. 기념탑, 광고탑은 4m가 넘는 거, 고가수는 8m가 넘는 거, 담장은 2m가 넘는 거, 지하 대표는 면적으로 30제곱미터를 넘을 때 공작물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정답을 우리가 4번 보시고 자, 79번에 농지법에 가보시면 농지법상 용어 자, 농지법상 농지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실제 경작을 따지지 않고 농지로 보는 겁니다. 1번 틀렸습니다. 실제로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더라도 자, 실제 경작도 하고 있고 지목도 과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농지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요약집의 212페이지 보시면 농지법에서 농지에 대한 규제가 나오죠. 농지에 대한 정의. 자, 농지법의 규제를 받는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 무조건 농지고 전답과수원이 아니더라도 지목을 불문하고도 실제 경작이나 재배로 쓰고 있으면 농지다. 그 다음에 현재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계량시설 부지,
그다음에 농축산물, 생산설 부지 이런 것들이 설치된 토지 농지이기 때문에 1번을 농지로 봐야 되는 거죠. 자, 1번은 농지가 맞습니다. 과수원도 농지고 실제 농작물을 경작지로 쓰고 있으니까 다 농지, 이것도 농지고 농지조건에 맞기 때문에 농지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소가축 80도로 사용하더라도 1년에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 소가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0도 이상이니까 여기는 안 맞더라도 1년에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거에 걸리기 때문에 농업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농작물을 경작할 때 우리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업인으로 보는 거죠.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든지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경작하면 농업인이니까 3000제곱미터 농업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사물을 재배하고 있는 기간이 4년이면 농지가 되는 거죠. 지목이 전이면 당연히 농지고 또 경작 기간도 3년 이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농지가 맞습니다. 자, 5번 질문은 위탁경영, 타인한테 보수지급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해서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도 위탁경영이 될 수 있으니까 위탁경영이 맞다. 전부든 일부든 위탁경영으로 보는 겁니다. 타인한테 보수지급을 약정하고 자, 위탁경영도 과거에는 이게 소작이죠. 소작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현행 농지법에서 위탁경영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에 맞아야지만 위탁경영이 된다. 이렇게 일단 용어이기 때문에 5번 지문도 위탁경영에 해당이 됩니다. 일부만을 위탁하더라도 위탁경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답 1번 보시면 되겠고 자, 이 80번이 국공유 재산이 아닌 A 농지는 민간인이 가진 농지고 국공유 국유재산인 B 농지는 요거는 국가가 소유한 농지라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국가가 소유한 농지는 농지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먼저 아셔야 되고 A는 민간이 소유한 농지죠. 그러면 A 농지는 민간 소유 농지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제3자한테 대항력이 있으려면 일반 부동산 등기가 아니라 농지에 대해서는 인도가 있으면 됩니다. 인도만 있으면 농지를 인도받으면 제3자한테 효력이 있는 거죠. 자, 우리 이런 내용들은 요약집에 관련 페이지 21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대인이 취약을 이유로 원래 농지법서 농지 임대차 계약은 3년 이상으로 가는 건데 임대인이 이런 불가피한 사유, 취약 같은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할 때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농지를 임대할 때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해외로 이민 가면서 유학을 간다. 또는 뭐 해외로 뭐 취약 같은 거가 나갈 수도 있죠. 이런 것도 뭐 유학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3년 미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했다. 이것도 이제 불가피한 사유로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 농지를 3년 미만으로 임대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갱신할 때도 앞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해서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A 농지 민간 소유 농지의 임차인이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교에 이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시군구청장이 임대차 종료를 농할 수 있습니다. 자, A 농지를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을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민간 소유 농지를 임차인이 대신 임차인 농사 짓고 있는데 그 계획을 정당한 소유 없이 경영을 이용하지 않고 있을 때는 시군구청장이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자, 비농지는 임대차가 비농지는 국유농지입니다. 국가 소유한 농지는 농지 임대차법에 농지 임대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5번이 맞네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비농지는 국유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법에서 농지 임대차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다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3년 미만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5번 지문이 맞으니까 나머지 문제가 틀렸습니다. 이거는 시군구로 바꿔야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시면 우리 17회처럼 나오시면 실제로 시험장 가서 50점 밑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중간중간 어려운 문제가 많이 껴있어서 최고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문제 자료는 밴드 가시면 다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주소 같은 거 검색해 보셔가지고 일단 이 밴드에 들어가서 이게 제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들어가셔서 승인 없이 가입하셔가지고 자료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또 26회, 25회 같은 기출 문제도 한번 풀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